밀라노 선수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만 유독 쌩쌩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국 선수는 제발 한 입만 먹게 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상황이죠. 일본 선수는 한국 선수로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 숙소 앞은 연일 믿기 힘든 광경으로 떠들썩합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던 현지 조직위 간부가 새벽 5시 급식센터의 압도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만 것입니다. 세계 선수들이 한국을 극찬하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미식의 심장, 밀라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안토니오입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이자 이번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식음료 부문 총괄 고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식단을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서양 미식의 발원지이자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파스타와 피자의 종주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유산을 전 세계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상한선도 무시하고 최고급 식재료를 공수했습니다. 파르마에서 36개월 숙성된 프로슈토를 가져왔고 알바 지역의 화이트 트러플을 킬로그램 단위로 사들였습니다. 치즈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장인이 손수 만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휘를 통째로 준비했죠. 선수촌 식당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미슐랭 레스토랑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최국인 우리 이탈리아의 품격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개막식 날, 저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제 음식을 맛보고 감탄사를 연발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실제로 프랑스, 미국, 일본 선수들은 제 리조또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이탈리아다. 선수촌 밥이 호텔보다 낫다는 칭찬이 쏟아졌죠. 제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인 한국만이 제 완벽한 계획에 먹칠을 했습니다. 대회 3일 차였습니다. 식당 이용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식당 이용률이 0%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180명이 넘는 선수와 코치진이 제 최고급 요리를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처음에는 전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가져온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셰프님, 한국팀은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공수해서 먹는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시락? 그 차갑고 눅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밥을 먹겠다고요? 각 구운 포카치아와 따뜻한 라자냐를 두고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도시락을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밀라노 시내도 아니고 선수촌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외곽에 급식 센터를 차렸다는 겁니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음식이 오는 동안 다 식어 빠질 게 뻔하고 맛은커녕 먹을 수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미식의 본고장에서 우리 이탈리아 요리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밥을 먹다니요. 제 눈에는 한국이 유난을 떠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것들, 미각 수준이 낮아서 트러플 향도 못 맡나보군. 저는 주방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마늘 냄새나 풍기는 그들의 음식이 내 예술 작품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도시락 하나에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저 제 알량한 자존심이 상처 입은 것에만 분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는 곧 차가운 이성이 되어 제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힌 이상 저는 단순히 화만 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제 주방을 무시했다면 저는 저들의 주방을 박살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직위원회 규정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규정집을 한국팀을 올가미에 가둘 수 있는 조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게 만드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품 위생 규정.
제37조 이항 외부 반입 음식은 조리 후 섭취까지의 과정에서 완벽한 온도 유지와 위생 상태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즉각 폐기 처분 및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조항 하나면 저 건방진 한국팀의 콧대를 꺾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촌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한다니요.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온 용기를 쓴다 한들 그 긴 시간 동안 음식의 온도를 규정대로 유지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동 중에 흔들리는 차량 안에서 식재료가 뒤섞이거나 오염될 확률은 또 얼마나 높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의 도시락은 분명히 식어 빠졌거나 세균이 득실거리는 세균 배양 접시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즉시 제 권한으로 특별 위생 점검단을 꾸리는 대신 단독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하게 사람들을 끌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엉망진창인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제 손으로 빨간색 위생불량 딱지를 그들의 주방문에 붙여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 언론에 뿌린다면 한국은 미식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새벽 3시 30분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지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은커녕 흥분으로 인해 정신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저는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셰프 코트를 차려입고 목에는 위생점검관 출입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고성능 카메라를, 다른 한 손에는 적외선 온도계와 세균 측정기를 챙겼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였지만 그 목적은 너무나도 치졸하고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밀라노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밀라노 외곽의 한적한 공업지대였습니다. 거리는 멀고도 험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 국도로 빠져나가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한참이나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오지에 주방을 차린 걸까요? 임대료를 아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형편없는 요리 실력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든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올림픽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공장들과 잡초가 무성한 공터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그들의 주방은 쥐가 드나들고 곰팡이가 핀낡은 창고이게 분명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배달되는 음식이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한국이 배달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해도 이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식재료 관리는 엉망일 테고 조리사들은 담배를 피우며 요리를 하고 있겠지. 온도계 한번 들이대면 바로 게임 끝이다. 내일 아침 한국 선수들은 굶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파스타 한 접시만 달라고 애원하게 되겠지. 그렇게 4시간 가까이 달린 끝에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동이 트기 전이라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춘 곳에는 제 예상대로 허름한 2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건물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박스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위생이라니 기대한 제가 바보 같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처참한 외관부터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셔터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벌써 조리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현장을 덮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경비 초소에는 졸고 있는 경비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지도 않고 바로 무시한 채 본관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제 목에 걸린 조직위원회 고위 관계자, 신분증이면 프리패스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문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그들의 당황한 표정과 바닥에 나뒹구는 더러운 식재료들을 볼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전은 노크도 없이 철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모두 동작 그만 지금부터. 이 주방은 폐쇄합니다. 이 멘트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리허설했습니다.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위압적인 목소리로 저들을 제압할 생각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들의 치부를 낱낱이 기록할 준비도 끝난 상태였죠. 하지만 문을 열고 한 발자국을 내디딘 순간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호통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을 틀어막은 것처럼, 아니,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30년 요리 인생 동안 경험했던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더러운 바닥도, 담배를 문 조리사도, 쥐가 돌아다니는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미슐랭 3스타 주방을 가진 저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이명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입니까? 제 손에서 미끄러진 카메라 렌즈캡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제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입은 턱이 빠질 정도로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쥐가 다니는 더러운 창고, 담배 연기 자욱한 조리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린 식재료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앞에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반도체를 생산하는 정밀 공장이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격리 실험실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것은 색깔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 벽면,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복장까지 모든 것이 눈이 시릴 정도로 완벽한 하얀색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들이 군대 열병식처럼 오차 없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조명은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밝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제 더러운 구두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오염시킬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 부스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외부인 출입 감지 에어 샤워를 실시하지 않은 인원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중으로 차단된 에어락 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밀라노 최고의 레스토랑인 제 주방에도 없는 최첨단 오염 방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 방호복 수준의 위생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멸균 처리된 가운과 헤어캡, 그리고 신발 덮개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침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염 물질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위생 점검을 하러 온 감독관이었지만 순식간에 위생 관리를 받아야 하는 병균 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강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에어 샤워 부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제 몸에 붙어있던 밀라노의 새벽 먼지들이 털려나가는 동안 제 오만함도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부로 진입했을 때 저는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소리였습니다. 보통의 대형 주방은 전쟁터입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주문을 외치는 고함, 칼질 소리, 기름 튀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먹먹할 정도죠. 하지만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규칙적인 기계음과 조리사들의 발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데이터 확인 음성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조리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동작은 마치 안무를 짠 듯 정교했습니다.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식재료는 조각되듯 다듬어졌고 정확한 위치로 이동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온도계를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벽면에 붙은 대형 디지털 상황판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내 온도 22도, 습도 45%, 공기 청정 등급 클래스 1000점, 조리수 산도 7.4. 그들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200km 떨어진 이곳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환경을 창조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레스토랑 주방을 떠올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셰프들, 가끔 바닥에 떨어진 재료를 몰래 씻어 쓰는 관행들, 갑자기 제 주방이 원시 시대의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리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경이로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검은색 기계들, 처음 보는 장비들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금고처럼 생긴 수십 대의 기계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나중에야 그것이 김치 냉장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생화학 무기를 보관하는 특수 저장고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수십 개의 전기밥솥이 일렬행대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솥들은 그냥 밥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밥솥 앞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고 디지털 화면에는 0.1도 단위로 제어되는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진천 선수촌 쌀 수분 함유량 14% 불림 시간 45분 뜸 들이기 12분 메모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쌀 한 톨, 물 한 방울까지 데이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리조또를 만들 때 우리는 셰프의 감을 믿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육수를 적당히 붓죠. 하지만 한국의 조리법은 감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쌀알의 수분 함유량까지 계산하여 밥맛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공학이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조리사가 국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는 국자를 들고 간을 보는 대신 전자장비를 국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염도계와 당도계였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염도 0.6%. 그 조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적은 양의 물을 추가하고 다시 측정했습니다. 0.5% 완벽해. 그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수의 신체 흡수율에 최적화된 완벽한 영양 솔루션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빨간색 위생불량 스티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스티커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완벽한 실험실에 감히 위생불량 딱지를 붙이겠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이곳의 위생 상태는 밀라노의 어떤 병원 수술실보다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환기 시스템은 음식 냄새조차 완벽하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마늘 냄새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미래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수백 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밥 한 그릇에 최첨단 과학과 집요한 정성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있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단표겠지 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내용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뉴판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 180명 전원에 대한 1급 기밀문서나 다름없는 분석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보드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졌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위생이나 시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저는 한국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보드판에는 제가 평생 요리를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디테일들이 악마처럼, 아니 천사처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저 복잡한 식단표나 배송 일정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 판에 적힌 글씨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심장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리사의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의 작전 지도가 분명했습니다. 가로 5m, 세로 2m에 달하는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빈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빼곡했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마커로 적힌 수천 개의 글씨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진 수백 장의 노란색 포스트잇들. 이 방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 180여 명 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적힌 게 아니었습니다. 각 이름 밑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의사나 트레이너조차 놓칠 법한 세밀한 신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깨알같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궁, 김 선수 경기 전 긴장성 소화불량 증세 있음. 위장 부담 최소화 필요 주계 농도는 평소보다 10% 묽게, 고춧가루 사용 금지 대신 심신 안정을 위해 대추차 농도를 진하게 조절할 것. 수영황 선수 오후 2시 경기 직후 젖산 수치 급상승 예상 회복용. 구연산 음료 즉시 투입. 저녁 식사는 고단백 위주로 하되 씹는 힘을 아낄 수 있도록 고기는 다져서, 조리 소스는 선수가 좋아하는 달콤한 간장 베이스로. 식욕 자극 펜싱. 오 선수 어제 8강 탈락으로 심리적 위축 상태. 식사량 급감 우려.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스타일 분석 완료. 돼지고기 비계 비율 3대7로 맞춤. 위로가 필요한 시점인 메모에 힘내라. 우리 딸이라고 적어서 전달 요망.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방전이었습니다. 아니 선수 한 명 한 명을 위한 완벽한 전략 무기였습니다. 제 레스토랑인 밀라노의 3스타 주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는 손님에게 최고의 요리를 제공한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기준은 언제나 셰프인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파스타, 제가 설계한 완벽한 코스 요리를 손님들이 감탄하며 먹는 것. 그것이 제 요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손님이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어제 무슨 슬픈 일이 있었는지, 지금 몸 컨디션이 어떤지는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예술 작품을 맛보는 관객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급식센터는 달랐습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먹는 사람, 즉 선수였습니다. 셰프의 자아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맹목적인 헌신만이 존재했습니다. 보드판 구석에는 더 충격적인 섹션이 있었습니다. D-Day 컨디션 체크라는 제목 아래 선수들의 바이오리듬과 생리주기, 심지어 알러지 반응까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도 안 선수 땅콩 알러지 보유 조리 도구, 전면 교체 및 별도, 조리 구역 지정 절대 혼입 불가. 만약의 사태 대비 항이 스타민제 위치 파악 완료. 체조, 여선수 체중 조절 중. 칼로리는 낮추되 포만감은 유지해야 함. 곤약과 두부를 활용한 특식 준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운맛을 원하나 위장 보호를 위해 캡사이신 대신 청양고추 소량 사용으로 타협. 이 치밀함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2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문득 주방 한쪽에 쌓여있는 두꺼운 파일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가가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파일 제목은 선수별 입맛 데이터베이스 2024년 개정판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한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멸치볶음이 제일 그리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리장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천 선수촌 입촌 당시 해당 선수 할머니와 통화 완료. 멸치볶음 레시피 전수받은 무료 대신 올리고당 사용. 견과류 추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들은 선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레시피를 알아냈던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멸치볶음이 아니라 그 선수에게 힘이 되는 추억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리를 기술로, 예술로, 그리고 비즈니스로만 대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플레이팅을 하는가, 얼마나 비싼 재료를 쓰는가, 얼마나 독창적인가. 그것만이 미슐랭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파일철 속에 담긴 진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마음, 그 이상의 절박함이 이 주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안토니오, 당신은 졌어. 제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트러플 오일의 향을 고민할 때 이들은 선수의 땀방울을 고민했다. 당신이 그릇의 온도를 체크할 때 이들은 선수의 마음의 온도를 체크했다. 기술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압도적인 정성 앞에서는
그 어떤 미슐랭 셰프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저는 보드판 가장 아래쪽에 적힌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급식 센터의 슬로건인 듯 했습니다. 투박한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한 문장.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가 책임진다. 금메달은 당신들의 것. 따뜻한 밥은 우리의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저 정보기술 강국이나 K-팝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방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더 강력한 휴머니즘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어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장소에 위생불량이라는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위생점검 체크리스트가 쓰레기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서 저는 유일한 이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이 미친 정성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밀라노의 자존심을 이렇게 처참하게 밟아놓을 수 있는지 그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제 시선이 닿은 곳에는 방금 조리를 마친 듯한 도시락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덮이기 직전의 도시락들, 거기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트러플도 푸아그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갓 지은 밥 냄새, 그리고 구수한 국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냄새가 제 30년 요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달려온 탓일까요? 아니면 제 영혼이 저 따뜻한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도시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위생점검관이라는 신분도, 미슐랭 셰프라는 자존심도 잊은 채 마치 배고픈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먹어봐야겠습니다. 이 완벽한 데이터와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 내 혀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과 함께 피어오른 것은 향기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밀라노 최고급 레스토랑의 접시 위에서 맡았던 트러플의 세련된 향도, 30년 산발사믹 식초의 고고한 향도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묵직하게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제 코끝을 파고드는 그 냄새는 바로 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갈색 윤기가 흐르는 고깃찜과 짙은 녹색 국, 그리고 하얀 쌀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장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파슬리 가루 하나 뿌려져 있지 않은 그저 본질에 충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위생 장갑을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깃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혀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씹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고기의 결이 눈 녹듯 풀어지며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이 혀의 모든 감각 세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시간을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졸여낸 인내의 맛이었습니다. 고기의 지방과 살코기가 완벽한 비율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풍미는 제가 수비드 머신으로 0.1도 단위로 온도를 맞춰 조리한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스에 배어있는 깊은 감칠맛은 인공 조미료의 날카로운 맛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간장이 오랜 시간 서로를 껴안고 뒹굴며 만들어낸 화합의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성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미역이라고 불리는 해초가 들어간 국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바다의 잡초 취급을 받는 식재료였기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국물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순간 얼어붙었던 제 몸속의 장기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깊고 진한 육수의 맛이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부드러운 미역은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제 속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닿았습니다. 짠맛이 느껴졌지만 저는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저는 미슐랭 3스타 셰프입니다. 세상의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 도시락 하나에, 이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밥과 국에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때 불현듯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밀라노 외곽의 작은 집 주방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스튜의 냄새 아프거나 슬플 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스튜 한 그릇을 내밀으셨습니다. 화려한 기교도 비싼 재료도 없었지만 그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요리의 본질은 과시가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요. 제가 만든 파스타는 완벽했습니다. 면의 익힘 정도는 정확한 알덴테였고 소스의 농도는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제 요리는 손님들에게 나 이렇게 요리 잘해, 대단하지? 라고 뽐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도시락은 달랐습니다. 힘내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가 뒤에 있어. 밥알 하나하나, 국물 한 방울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응원가였습니다. 200km라는 거리를 뚫고 새벽 5시라는 시간을 뚫고 기어이 선수에게 닿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 선수들이 그토록 쌩쌩했는지, 왜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들을 부러워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칼로리를 섭취한 것이 아니라 고국에서 보내온 사랑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영혼이 채워지는데 몸이 지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패배했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제 500억짜리 주방 시스템과 최고급 식재료들은 이 투박한 도시락 한 통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밥을 씹으며 오열했습니다. 쪽팔림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제 편협함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제 초심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맛에는 좀 맞으십니까? 저는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이 급식 센터의 총괄 셰프인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와 밥을 훔쳐먹고 있는 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밥을 잘 먹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가에는 밥풀이 묻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을 겁니다. 밀라노 최고의 셰프이자 올림픽 조직위 간부인 안토니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며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저는 위생 점검을 하니 그게 아니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구차할 뿐이었습니다. 위생불량 딱지를 붙이러 왔다가 밥을 훔쳐먹고 울고 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인 셰프는 제 당황한 모습을 보고도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셰프님,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건 우리 한국의 정입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 좀 더 드시겠습니까? 갈비찜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나라의 셰프가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경쟁자로 보지도 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여야 할 또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기에 이런 맛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 새벽에, 이 먼 곳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요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한국인 셰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화이트보드에 적힌 선수들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평생 요리를 하며
들어본 그 어떤 철학보다 충격적이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리사가 아니라니요? 그럼 이 완벽한 음식들은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우리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대표입니다. 단지 종목이 밥일 뿐이지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1000톤의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국팀의 총괄 셰프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조리장은 당황한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위생 모자를 고쳤으며 뒤편에 놓인 거대한 밥솥들을 마치 자신의 자식들처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셰프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를 아십니까? 그들은 이 무대에 서기 위해 4년을, 아니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숭고한 노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몸속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조립합니다. 승리를 조립한다. 저는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리를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접시 위에 그림을 그리고 맛의 조화를 통해 미적 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들에게 요리는 예술이 아니라 전투 지원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나가는 병사에게 가장 완벽하게 정비된 총을 쥐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도시락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김 조리장은 저를 데리고 상황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메모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여기 양궁 선수들은 심박수가 1분당 70회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전날 식단에서 소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적색육을 뺍니다. 대신 두부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고 심신 안정에 좋은 대추와 연근을 갈아 넣은 죽을 준비하죠. 맛이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메달을 따는 길이니까요. 반면 역도 선수들은 폭발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사골 국물을 48시간 동안 고아냅니다. 뼛속까지 에너지가 차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가 준비한 밀라노 선수촌 식당의 메뉴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달콤한 티라미수. 분명 맛있는 음식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양궁 선수에게 스테이크를 먹여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하고 체조 선수에게 티라미수를 먹여 몸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는 무책임한 호화로움일 뿐이었습니다. 김 조리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200km나 떨어진 이곳에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밀라노의 물과 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물만 바뀌어도 탈이 납니다. 하물며 극한의 긴장 속에 있는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쌀, 김치, 고추장, 된장, 심지어 물까지 공수해왔습니다. 선수들이 숟가락을 드는 순간만큼은 여기가 낯선 이탈리아가 아니라 엄마가 있는 한국의 집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그게 우리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아까 챙겨왔던 위생불량 적발 스티커를 꽉 쥐었습니다. 그 종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져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이 지독한 정성을 비위생적이라고 매도하려 했습니다. 200km를 달려오는 동안 음식이 상할 거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김 조리장은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듯 한쪽 구석에 놓인 보온 용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용기들이 보이십니까? 특수 제작된 3중 보온 도시락입니다. 10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1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송 차량은 무진동 항온 트럭입니다. 반도체를 운송할 때 쓰는 차죠. 우리는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음식이 식으면 선수의 마음도 식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수천억 원을 써서 경기장을 짓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챙기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냉동 식자재를 썼고 효율을 핑계로 메뉴를 통일했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돈으로 받고 한국은 선수를 가족으로 받습니다. 그 차이가 이 좁혀지지 않는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김 조리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토니오 셰프님, 당신에게 최고의 요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송우버섯을 곁들인 한우 스테이크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입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갈비찜의 맛,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맛이 제 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조리장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게 최고의 요리는 빈 그릇입니다. 선수가 싹 비운 도시락 통을 볼 때, 그리고 그 밥심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미슐랭 3스타보다 더 큰 영광을 느낍니다. 우리는 박수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선수의 몫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밥을 지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셰프라는 직업을 통해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식당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며 스타가 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조리복은 낡았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기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5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김 조리장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로 영업정지라고 적힌 스티커였습니다. 저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아주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함의 파편이자 과거의 저와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김 조리장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부끄러움입니다. 당신들의 주방을 점검하러 왔던 어리석은 요리사의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주머니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던 미슐랭 3스타를 상징하는 금빛 배지였습니다. 셰프들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배지를 김 조리장의 앞치마끈에 조심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이건 제 존경의 표시입니다. 밀라노의 어떤 레스토랑도, 아니 전 세계 어떤 셰프도 당신들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적을 짓고 있으니까요. 이 배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김 조리장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귀한 것을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제 반성문이자 당신들에게 보내는 찬사입니다. 오늘 제가 먹은 이 갈비찜은 제 인생 최고의 코스 요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한국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힌 그 자세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표하는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김 조리장과 뒤에 서 있던 다른 조리사들도 얼떨결에 맞절했습니다. 새벽 6시 밀라노 외곽의 허름한 창고 안에서 이탈리아 셰프와 한국 조리사들이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들어와 하얀 조리복을 입은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성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곧 배송 트럭이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두릅시다. 7시까지 올림픽 선수촌에 도착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주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트럭에 도시락이 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도시락은 단순한 밥이 아니다. 저것은 한국 선수들을 지키는 방패이자 적들을 무찌르는 창이다. 오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줄 활약은 이미 이 주방에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의 차가웠던 새벽 공기는 나올 때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찢어진 스티커 조각들이 들려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 무엇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핸들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벅차올라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변하겠다고, 제 요리에 나를 지우고 당신을 담겠다고. 그날 오후 밀라노 선수촌 식당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 세계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급식센터에서 훔쳐온, 아니 배워온 그 비법을 제 주방에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시 선수촌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똑같은 도로였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눈에 비친 밀라노는 화려한 미식의 도시이자 제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빈곤함, 즉 마음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수촌 본부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제 주방 스태프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한국 급식센터의 그 정교한 안무와는 달랐습니다. 그저 바빴을 뿐입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는 요란했고 셰프들의 고함은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기차다고 생각했던 이 장면이 지금은 돗대기 시장처럼 보였습니다. 한 수석 셰프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총괄 셰프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 한국 놈들 혼내주고 오셨습니까? 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위생불량 딱지를 붙이고 망신을 주고 왔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손에는 찢어버린 스티커 조각 대신 한국 조리장이 쥐어준 따뜻한 캔 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혼나고 온 건 나였네. 제 말에 주방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셰프들을 모아놓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트러플 오일을 치우라고, 플레이팅에 신경 쓸 시간에 선수들 컨디션을 물어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년 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쌓아올린 22년의 데이터와 정성을 우리가 흉내낸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당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선수들은 샐러드바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빵과 시리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선수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중국 선수단 코치가 저에게 다가와 항의했습니다. 밥이 너무 찹니다. 우리 선수들이 배탈이 났어요. 따뜻한 죽이라도 없습니까? 일본 선수단 영양사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소 된장국이 너무 짭니다. 염도 조절 안 합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이탈리아 입맛이 표준이니 당신들이 맞추라고 큰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맞춤형 식단을 보고 온 지금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요리를 제공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손님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였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의 분위기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 선수단 숙소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송 트럭이 도착하자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와, 오늘은 갈비찜이다. 국물 냄새 대박이다. 선수들은 도시락을 받아 들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여유가 넘쳤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나라 선수들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미국 선수가 한국 선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헤이, 그거 어디서 샀어? 나한테. $100에 팔래? 한국 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쏘리,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우리 엄마가 보내준 거거든. 엄마가 보내준 것.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도시락은 상품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가치였죠.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급식센터의 진가는 경기장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궁 경기장, 펜싱 피스트, 수영장, 그리고 빙상장까지 한국 선수들이 나가는 곳마다 금빛 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다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해설자들은 그것을 정신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정신력은 대단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정신력이 아니라 소화력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소화된 에너지가 근육 하나하나에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 과학적인 식단이 선수들을 지치지 않는 기계로 만든 것입니다. 특히 양궁 경기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결승전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 상황. 한국 선수의 심박수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김 조리장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심박수 안정을 위한 대추차 농도 조절. 그 한 줄의 메모가 지금 저 선수의 손끝에서 금메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관역 정중앙인 엑스텐에 꽂히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시상대 위에 선 선수 뒤로 새벽 5시부터 밥을 짓던 그 하얀 위생복의 전사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금메달은 저들이 받아야 해.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강하군요.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식사 문제로 선수들 컨디션이 엉망입니다. 한국 급식센터에 남는 밥이라도 좀 달라고 부탁해볼까 합니다. 체면이고 뭐고 선수가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22년 전부터 준비된 밥입니다. 지금 가서 달라고 해도 당신네 선수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한국인의 유전자와 정서에 맞춰진 세상에 하나뿐인 약이니까요. 일본 관계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인터뷰하는 한국 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가 승리의 비결을 묻자 선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밥심이죠. 선수 촌밥이 맛없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했는데 도시락 덕분에 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급식센터 이모님들, 셰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달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요리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미슐랭 별 3개보다 더 빛나는 별이 그들의 가슴에 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보고서의 제목은 올림픽 식음료 운영선과 및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에게 패배했는가?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가 놓친 단 하나의 재료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0.1도 단위로 제어되는 밥솥, 선수 180명의 개인 데이터, 새벽 5시의 분주함, 그리고 그 도시락에 담긴 사랑까지.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음식을 팔았지만 한국은 선수들에게 마음을 먹였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따졌지만 한국은 희생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금메달 개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음 올림픽부터 이탈리아도 변해야 합니다. 화려한 파스타를 버리고 투박하더라도 선수의 영혼을 채우는 따뜻한 수프를 끓여야 합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하십시오. 아니, 한국 앞에 무릎 꿇고 배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보고서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셰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음식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철학자가 된 기분 말입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한국 급식센터의 뜨거운 열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그 허름한 창고를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경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당신들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올림픽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레스토랑 주방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코, 내일부터 메뉴 싹 갈아엎는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약이 꽉 찼는데요. 상관없어. 손님들한테 물어봐. 오늘 기분이 어떤지, 속은 편한지,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중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그것부터 조사해야지만
셰프님 잔말 말고 해. 우리는 이제부터 음식을 파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위로를 판다. 소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게 배운 그리고 앞으로 평생 갚아나가야 할 빚이었습니다. 밀라노의 한복판에서 한국의 밥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올림픽 폐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급식 센터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보다 더 완벽하게 청소를 해놓고 떠난 것입니다. 문 앞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 한 장만이 그들이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고마웠습니다. 잘 머물다 갑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떼어 제 지갑 속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떤 부적보다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향기는 제 코끝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올림픽의 성화가 꺼졌습니다. 밀라노를 뜨겁게 달구었던 함성은 잦아들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선수들은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피어오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영혼에 심어놓은 진심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습니다. 폐막식 다음 날 저는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정리하며 마지막 뉴스를 체크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호하는 선수들의 모습,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코치진들의 모습, 그 화려한 장면들 속에서 제 눈은 오직 한 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수들의 몸을 지탱해 주었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외신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집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승리의 비밀 레시피 K푸드였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이고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목격했던 그 새벽 5시의 급식센터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땀 흘리는 조리사들, 0.1도까지 체크하는 꼼꼼함, 그리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위해 작성된 그 방대한 데이터들까지. 인터뷰에 응한 한국 양궁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쏜 것은 화살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선수들은 바람 한 점 흔들리지 않고 활시위를 당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밥을 지은 게 아니라 믿음을 지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뒤늦게 이 놀라운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보다 위대한 급식, 과학과 정성의 결합,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진정한 환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찬사조차 그들의 노고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제 레스토랑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겉면에 붙은 우표만 봐도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갈하게 재본된 노트 한 권과 진공 포장된 작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서툰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셰프님께 당신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김 조리장이 직접 쓴 갈비찜 레시피였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훔쳐 먹으며 눈물 흘렸던 바로 그 음식의 조리법이었습니다. 재료는 정량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고기에 핏물을 뺄 때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양념장은 하루 전에 미리 숙성시켜야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에 뚜껑을 덮고 뜸을 들일 때 드시는 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그게 맛의 비밀입니다. 레시피 곳곳에는 저를 위한 조언들이 빼곡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저에게 그들은 요리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함께 동봉된 항아리 뚜껑을 열자 구수하고 깊은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장, 씨간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이어온다는
그 귀한 재료를 저 같은 이방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저를 경쟁자가 아닌 밥을 나누는 친구로 받아들여준 그들의 넓은 마음에 저는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리스토랑테 안토니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주방 한가운데 걸려있던 제 거만한 프로필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김 조리장이 보내준 갈비찜 레시피 노트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셰프님, 이게 뭡니까? 우리 레스토랑의 격이 떨어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심장이다. 이 노트에 적힌 마음가짐을 배우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내 주방에서 칼을 잡을 수 없다. 우리는 메뉴판부터 바꿨습니다. 화려한 요리 이름 대신 손님의 상태를 묻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축하가 필요하신가요? 당신을 위한 맞춤형 접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울고 웃고 행복해했습니다. 여기 파스타는 맛이 달라졌어. 뭔가 따뜻해라는 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은 제 요리를 맛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안토니오의 접시에는 이제 기술을 넘어선 영혼이 담겨 있다. 밀라노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이다. 저는 별 하나를 더 받는 것보다 이 한 줄의 평가가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돌려주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액자 속의 노트를 보며 다짐합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 오만함을 반성하며 크기는 땅덩어리의 면적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진리를 되새깁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식탁을 차릴 줄 아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가르쳐주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배운 것보다 그 새벽 한국 급식 센터의 형광등 아래서 배운 것이 제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 조리장을 찾아가 제가 만든 이탈리아 요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가 저에게 주었던 갈비찜처럼 저도 제 모든 정성을 담은 파스타 한 그릇을 그에게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22년의 기적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억짜리 주방을 가진 거만한 셰프가 15유로짜리 도시락 앞에서 참회하고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끓고 있는 뚝배기 같은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안토니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